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스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고 아니요. 하고 끝나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월 21일까지 FMC를 보면서 네. 이런저런 시각들이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장 끝났는데 나스닥이 1.97%나 올랐습니다. 네. 뭐 이게 이렇게 오를 만한 일인가 싶기는 한데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1.1% 이상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4%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4% 언더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4% 위로 올라갈 때도 별로 안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니군요. 7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나가요. 네. 그리고 8일에는 국회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발언을 두고서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르고 끝났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이 기세를 코스피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의 좀 세밀한 분석들을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주 설명드렸던 이야기의 업데이트입니다. 중국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이 이제 리커창 국무원 총리인데 리커창 총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리커창 총리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3기 가면서 네. 좀 잘 안 됐잖아요. 원래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분의 이제 마지막 그 발표가 이 양회에서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성장률 목표치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전망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중국은 목표치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경제 성장률을 한 5% 안팎 정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글로벌하게 한 중간값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의 중간값이 한 5.3%가량 됐거든요. 근데 5% 안팎이라는 거는 하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으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근데 중국은 이전에도 보면 항상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짜잔 하고 보여주면서 거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스탠스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게 1994년 이후입니다. 근데 이후에 팬데믹을 제외하고 팬데믹 때는 그냥 발표 자체를 안 했어요. 얼마를 네네. 하겠다고 발표를 안 했고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두고서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식의 분석을 좀 했고요. 그 요인으로는 이제 소비자 심리가 좀 둔화되고 수출이 좀 약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약해서 그렇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한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좀 분석을 하는 쪽에서는 이게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지난 3일에 우리 홍수 같은 부양책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고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하면은 이맘때쯤 한번 중국 정부가 나서 부양책 한번 쫙 밀어가지고 뭘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인민은행에서는 홍수 같은 부양책 지향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의 재정부장, 우리나라의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같은 역할이죠. 거기서도 재정 지출 확대는 온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톤을 낮추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ING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얘기는 미국이나 유럽 경제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죠. 무역 파트너들이 꽤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좀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좀 제시하고 있다. 이게 경제라는 게 한쪽에서 부양한다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조국가인 중국 입장에서 뭐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투자자들은
실용적 접근으로 본다. 5% 목표를 실용적 접근으로 본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상황은 중국 정부의 뭐 재정 부양책을 보면서 막 이것 때문에 뭐가 될 거야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 상황을 따박따박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들, 현재의 경제들을 파악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중국의 양회 5% 전망치를 보면서 나오는 분석들이고요. 그에 반해서 좀 이거는 또 꼭 경제적인 얘기는 아닌데 국방 예산이 7.2%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액 요인이 없었는데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작년에 7.1% 올렸는데 이번에는 7.2%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숫자 자체가 높진 않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상황에서 증액을 한 거라 국방에 대한 의지는 꽤 높게 표현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저희가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작년 말 증권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 20조 9천억 원. 이게 이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나왔던 보도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 말쯤에 한 10월, 11월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부동산 PF 얘기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막 다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긴급하게 이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조용해졌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정부가 단순하게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자본시장만 수습을 한 게 아니고 그 뒷단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제하고 의무 실구조 요건도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고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권을 좀 팔 수 있는 허들을 낮춰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아파트를 사줘야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만기 돌아오는 거 못 갚을 뻔하다 만기 연장해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발 채무라는 거는 어떤 채무가 우발 채무예요? 채무, 그러니까 이걸 왜 우발 채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네. 그러니까 증권사가 돈을 빌려줬으면 채무입니다. 네. 근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그러니까 그걸 해서 뭐 채권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돈을 내가 직접 빌려줬으면 채무. 근데 직접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채권이 안 팔리게 되면은 제가 매입해 드릴게요. 혹은 확정해 드릴게요. 매입 확약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증을 걸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증권사 장부상에는 부채가 안 잡혀 있어요. 부채 계정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 정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미분양이 나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그럼 갑자기 급하게 부채가 뻥하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채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발 채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박혜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는 이렇게 그 매입 확약을 맺어놓은 게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98.7%예요. 네. 전체 우발 채무에 여기서 만약에 채권이 안 팔린다. 그럼 이거를 떠안아 줘야 되는 게 무려 98.7%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그 부동산 PF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부동산을 잘 살 수 있게끔 구조를 짜줘야 되는 거예요. 정프로님. 네.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잘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잘 싸게 주면 되죠. 맞아요. 네. 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수익, 과거에 경기 좋을 때 이 정도 팔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 가격대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다 그렇고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눈높이를 낮춰야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에 대한 눈높이도 낮춰줘야
궁극적으로 비동산 PF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20조 9천억 원이나 이미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올라가면은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의 5%가량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지지하고 일정 부분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제 KB금융에서 부동산 관련한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분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 가계대출 규제 상황들을 미뤄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착륙하진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그냥 해소할 수 있게끔 부동산이 다시 한번 불이 붙는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그 부동산 PF 해결에 대한 문제는 가격에 대한 눈높이를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들도 낮춰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있죠? 세 번째 뉴스는 요새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정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삼성 SDI가 GM과 5조 동맹을 맺고 미국에 합작 회사를 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GM의 파트너 누굽니까? GM의 파트너는 역사적인 파트너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단순히 그냥 짧게 했던 그런 정도 파트너가 아니라 네. GM의 볼트 EV 전기차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차를 누가 그 스위스의 UBS가 한번 뜯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GM 전기차의 전체 원가의 60%에서 70%가 LG그룹 제품이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고. 예, 그 네. 전장 부품과 배터리 다 포함해서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LG 엔솔과 GM의 관계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3개 공장을 같이 짓고 있는데 145기가나 돼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삼성 SDI하고 GM이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둘이 만드는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30에서 50기가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약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네. 투자 규모도 한 5조 원, 많게 하면 5조 원 정도 된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이게 공장 10기가 짓는데 대충 1조 든다라고 그냥 통칭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 SDI가 우리나라 3사 중에는 제일 슬로우 스타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뭔가 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증설에 좀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 SDI는 지금 합작사 지은 게 2번째입니다. 스텔란티스하고 한번 짓기로 했고 이번에 GM이랑 짓기로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포드는 원래 주요 파트너였던 SK온인데 이거를 튀르키예에다 만들 때는 LG엔솔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GM은 원래 LG엔솔이랑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인데 삼성 SDI랑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어차피 산업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당시에 SK온하고 포드가 LG하고 하니까 야, SK온 자금 문제 있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번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야, GM이 삼성 SDI 한 거 보니까 엔솔이랑 파탄 났나 봐, 큰일 났나 봐, 이런 식의 해석들을 좀 성급하게 하세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GM이랑 엔솔이랑 협상을 한 거고 둘의 조건이 안 맞아서 같이 안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이게 뭐 엔솔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SDI를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뭐 배터리 회사든 그쪽에다 이제 물어보면은 네. 지금 서로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합작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기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회사에 무조건 끌려가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배터리 회사는 기존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성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기존의 파트너라고 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같이 안 간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SK온도 그렇고 LG 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 계획과 수익성 제고 방안에서 최적의 파트너로 서로 물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그렇게 지금 SK 온과 포드도 그렇게 뭐 튀르키예 때문에 좋네 안 좋네 그런 얘기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 교통부 장관이 그 공장 가서 와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제조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CATL이 포드 인산철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는 거 기술 제공하는 거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돈 벌 기회를 좀 안 주기 위해서 IRA를 하고 있는데 이걸 허용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없는 제조 기술, 배터리 제조 기술은 자기네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을 또 미국에다 설치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지금으로서는 단정짓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LG 엔솔이 뭐 GM이 LG 엔솔하고 합작하지 않더라도 그 파트너로서 결국 한국 회사들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의 어떤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높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개별 회사별로는 여기가 아니고 왜 여기냐라는 거는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이 특정 회사의 호재, 특정 회사의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주문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문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랑 파트너십 맺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악재인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흐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더 있긴 한데 오늘 뉴스 3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죠? 다음에 우리 미스터 마켓 할 시간인데 우리 권 프로가 이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할 말씀이 있으셔서 뭐 저도 좀 얘기가 드릴 말씀이 있고 정 프로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제 아마 유튜브에 그 금양의 홍보이사라고 하시는 그 박순혁 이사의 컨텐츠 때문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3%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 및 또한 저희의 입장을 좀 밝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미스터 마켓은 그 순서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몇몇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쓰고 싶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주요 논거가 뭐 3%가 뭐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럼 뭐 공매도 세력 물론 뭐 3%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여의도의 뭐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가 뭐 주가를 떨어뜨려서 공매도 세력한테 수익을 안겨주려 그런다. 그런 얘기들은 그게 되게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뭐 사전에 뭘 짜고서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누군가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건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법 행위자로 몰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배터리 회사들 처음에 그 물적 분할 이슈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배터리 회사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을 지탱하는 거는 진짜 셀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배터리 산업을 튼튼하게 지켜왔던 그 공급망들에 대해서도 되게 유심히 보시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대주전자지로 수많은 그런 배터리 그 공급사들이 진짜 우리나라 그 전기차가 부각되기 전에 십수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그런 걸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부각이 될 때 진짜 단순히 우리가 셀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자료 화면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기차 배터리 아직도 줄 서서 산다를 비롯해서 권순우 기자를 비롯해서 우리 프로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특히 뭐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정원석 위원을 비롯한 그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초창기에 2차 전지 그리고 세 가지 마법의 가루 등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글쎄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10시간 방송을 하고 15분 이상의 패널이 나오는데 그 패널의 의견을 저희는 여과 없이 다 보내드리고 저희의 뭐 한 5년 동안의 방송을 보시면 저를 비롯한 3%의 의견은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전문가들, 특별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그냥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건데 언젠가부터 저희 3%에 대해서 3% TV의 컨텐츠에 대해서 3%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유포를 해서 사실은 좀 적절히 대응을 할까 하다가 대응을 해봐야 그런 소란이 더 커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끔 하는 역할만 하겠다 해서 일절 무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회스럽네요. 무대응을 한 게. 그런데 저희의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가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물며 그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한 얘기를 불법 공매도 세력과 연결하고 거기에 저희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금도를 넘어서는 선을 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결국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불공정 거래를 취재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범죄 조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공매도 세력하고 연계해서 그거 한다는 거는 저희가 범죄 조직이라는 얘기라는 건데 그게 뭐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진짜 4만 명 오면 아침마다 5만 명 이상 분의 시청자분들이 봐주는 거라 그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3프로 TV 입사한 이후에 주식 거래도 거의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안 하는 거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전혀 건들지도 않고 ETF 거래 정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법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윤리 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2차 전지 관련한 얘기들이 처음에 그 테슬라 이 문제의 시작은 예전에 테슬라 문제가 좀 있었어요.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채택을 한다 그랬을 때 진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가 정말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할 때 진짜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 특허 문제 옛날에 구디너프 교수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충분히 좋은 구디너프 교수님이 인산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있었는지까지 정말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면서 한국이 인산철 배터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주식 가지신 분들이야 그냥 좋은 거에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산업 현장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그 레벨에 대한 차이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3%에서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처럼 배터리 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좀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 저희 다 명시를 해요. 그게 작년 7월이었죠. 네, 작년 7월에 명시를 하는데 그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기업들이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비전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그 어려운 산업 얘기를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그 미디어라는 곳은 뭔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뭐 산업계 용어들 거기에 대한 전달하는 방식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방송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기존까지에 있는 기업 릴레이션십,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IR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 대상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희 같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기업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좀 더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투명한 정보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양 얘기를 드리더라도 그 전에 제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할 때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3프로 TV가 미디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특정한 사람한테 돈 받고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얘기 다 해주면 그 사실관계 좀 얘기 좀 명확하죠. 박순혁 이 사람분한테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출연시켜 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댓글이나 이런데 3%의 누군가가 혹은 3%가 박순혁 이사한테 비공식적으로 뒷돈을 받고 뭐 이렇게 출연을 시켜줬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주식회사 금양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그러니까 금양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도 권순우 기자가 자기 검열을 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금양에 대해서 허위 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금양에서 그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양에서 원하는 대로 다 방송을 해줬다면은 그러니까 금양이 이제 배터리 소재 엄청 잘하는 회사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뭐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그 내용의 거의 95% 이상은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의 물성 관련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분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저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얘기를 같이 하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서 금양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금양을 그런 식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던 거는 그 전체 매출 사업 구조에서 배터리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도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양 쪽에서도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비중이 크지 않은 이상에서 우리가 뭐 배터리 소재 회사입니다,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곡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작 지원을 받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른 브랜디드 콘텐츠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브랜디드 콘텐츠인지는 인지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네. 기업들이 좀 더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이 그 이런 일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은 투자자나 개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업 계획들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의무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주들과 아니면 기업들 그리고 저희 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네.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구절절 말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네.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와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드렸죠. 어제 좀 드렸었는데 네. 뭐 아직 뭐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뭐 확실한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만 어떤 시간 원래는 이제 뭐 저희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습니다만 뭐 꼭 그거 구애받지 않고 라이브도 좋고 녹화도 좋고 편하신 시간에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하실 말씀 있으면 다른 데 말고 그냥 여기서 하실 수 있게 하고요.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아마 반 이상 혹은 뭐 전혀 훨씬 더 많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막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출연시켜도 이런 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 사태만큼은 어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왜 3프로가 지금까지 4, 5년 동안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다른 채널이라든지 다른 채널에 나온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또 정프로나 2프로, 권프로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런 류의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3프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본질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난한 그런 컨텐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컨텐츠 그 내용은 저희가 그냥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침 이 시간에 정말 귀중한 시간을 저희가 할애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당사자께서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정프로의 초대에 응해서 여기서 그냥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의 입장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 세력하고 연계돼 가지고 뭔가 작전을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분은 정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취재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금융당국과도 정말 계속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나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런 거 있을 거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현혹시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는 말씀 주시면 확실하게 취재를 해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호재성이라든지 단순한 악재성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취재해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제 저희 3프로 TV가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상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추후에 그래도- 계속. 네, 그래도 아침이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수동 기자님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프로 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 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